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노벨 물리학상 2025년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처음에 좀 출발만 했는데 오늘 이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꼭 미리 좀 봐두시고 보시고서 그리고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그 방영한 부분을. 자, 우리가 이 거시기의 얘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시기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있는 건데, 사실 그 중에 되게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이룬다고 하면은 거기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태 중에 아주 특별한 일부 상태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단 뭐 이걸 여기 그 지우개를 한번 보시면 지우개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원자들이 있죠. 원자 분자들이 아주 많은 수가 있는데 그런 원자 분자들이 꼭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여기 있을 수 여기 뭐 아무데나 막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특별하게 전체에 가능한 상태는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하게 여기 다 모여 있는 모여 있는 그런 거는 굉장히 특별한 상태에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구성원들 하나하나 입장에서 보면 뭔가 굉장히 특별한 상태에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 구성하는 그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원자 같은 것들일 텐데, 원자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다고 치면은 그것들이 뭐 지멋대로 여기저기 아무 데나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런 상태에 있을 텐데, 그런 걸 여기 우리가 H라고 표현하면은 그 중에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대상, 어떤 거시적인 대상, 원자가 많은 수로 이루어진 대상 하나는 이렇게 조그만 어떤 부분, H'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만, 그러니까 굉장히 일부에 국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구성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가 구성원 하나, 말하자면 원자 하나하나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원자가 몇 개가 있느냐. 예를 들자고 하면은 혹시 뭐 아보가드로 수 기억하시면 뭐 한 10의 23승계, 뭐 10의 24승계 이렇게 있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원자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하나의 상태를 우리가 다 생각한다는 건 뭐 불가능하죠. 우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원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아직 안 들었습니다만 정보를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원자 하나하나의 상태를 알아봤자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도 않지 않습니까?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사실 별로 좋은 일도 안 생길 테고. 그래서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어떤 걸 만들었었을 때 어떠한 이게 구체적인 어떠한 그 대상을 딱 만들었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보통 이제 집단 자리표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영어로는 컬렉티브 코디네이션이니까 뭐 한자로 쓰면 집단 좌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뭐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만일에 우리가 이게 지우개 생각하시면 지우개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원자 분자들이 있을 텐데 그거 하나하나의 상태는 무시하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전체가 모여서 이런 모양을 딱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상태에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구성원들 원자들이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이거의 어떤 그 질량 중심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많은 수의 원자들의 어떤 중심, 그러니까 다 모인 거예요. 중심 뭐 아마 이런 경우 같으면 정 가운데가 되겠지만 그런 거 그 녀석이 그런 상태가 어떻게 되니까 이걸 많은 수의 원자들 묶어서 하나같이 생각해갖고 그것이 또 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 원자의 개수는 엄청나게 많지만 그러나 그 전체 모임의 어떤 중심 그건 다 하나로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묶어서 그런 것들 다 모아서 우리가 집단 좌표, 집단 자리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노벨상의 업적은 뭐냐면 이런 거시기에서 양자 효과, 특별히 우리가 이제 꿰뚫기였는데 터널링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관측을 했다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이게 바로 이게 거시 양자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매크로스코픽 퀀텀 피나미나 이렇게 부른다고 했는데 이럴 땐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바로 어떤 거시 변수 그러니까 거시 변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말했듯이 이렇게 집단 자리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이걸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가 어떠한 양자 현상을 보이냐를 보지 않고 그거는 그냥 보통의 양자 역할을 기술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전체가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거시적인 개가 됐죠. 이거 전체가 양자 현상을 어떻게 보일 건가를 보려고 하면
요 전체를 기술해주는 어떤 하나의 집단적인 어떤 좌표, 그놈을 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기술해주는 어떤 집단적인 그러한 변수, 하나하나의 변수가, 하나하나, 원자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변수가 아니라 전체 묶음, 전체 이 집단, 이거를 기술해주는 어떤 그러한 변수를 생각해야 되겠고, 그것이 바로 집단 좌표라는 거죠. 바로 집단 좌표. 근데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보통 생각할 때 이것이 모였을 때 이것이 엄청난 만수가 모여서 여기 집단 좌표가 다시 말하면 이거의 어떤 질량 중심을 생각하면 그 질량 중심이 어떻게 거동할 것인가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거동하냐면 바로 고전력학적으로 거동하지 않습니까? 그냥 뉴턴 법칙으로 따르지 않습니까? 뉴턴 운동의 법칙으로.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거를 양자역학적으로 기술하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전력학적 기술하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는 거는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양자현상을 보려고 하면은 고전력학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걸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뭐냐면 이것이 어떤 집단 변수이 돼. 그러니까 거시 변수. 그러니까 집단 자리표면서도 불구하고 그 녀석이 양자역학적으로 성질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려고 하면 뭐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거는 바로 에너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작은 에너지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V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적절한 에너지 눈금을 말하는데 이 녀석의 에너지 눈금이 굉장히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자 하나하나 같은 그런 식의 에너지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좀 모순되는 말 같지만 그래야지 양자현상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웬만하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 현상을 우리가 보통은 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이게 이제 온도가 좀 웬만큼 주변의 환경 온도가 좀 높게 되면은 온도가 높다는 거는 열적으로, 그러니까 열이라는 형태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열이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마구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온도가 높으면. 그러면 열의 형태 에너지 받게 되면 그 열이라는 형태의 에너지라는 거는 굉장히 요동치는 거기 때문에 얘의 양자적인 효과를 다 흐리게 만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막아야지 우리가 양자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양자역학적 어떤 효과가 열의 효과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양자역학적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그건 대강 말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KT라는 건 뭐냐면, T가 온도입니다, 온도. 절대 온도. K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볼츠만 상수라고 부르는 상수인데, KT를 곱한 것이 뭐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열이라는 형태의 에너지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T일 때, 여기 T라고 하는 건 절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273,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섭씨 영도가 273K고, 우리가 보통 한 27도 C라고 하면 이게 300K가 되는 그 온도고, 여기 K라고 하는 건 볼츠만 상수라서 대개 1.38064인가? 곱하기 11-23인가 같은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볼츠만 상수. 그래서 이걸 곱하면 이것이 바로 열이라는 형태로 에너지 크기가 얼마나 있나 그걸 주는 거고, 그 열의 형태 에너지가 이 대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양자역학적 에너지보다 충분히 작아야지 우리가 열로 가려지지 않고 양자적 효과를 특별히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위의 조건은 우리가 대응원리라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사실 고전역학하고 똑같은 결과를 주게 되는데, 둘이 같은 게 돼버리는 거죠. 거시기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양자역학이 고전역학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 우리가 보통 전문 용어로 대응 원리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이게 거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얘 에너지의 눈금이 굉장히 미시적인 양자역학적 에너지 그런 눈금을 가져야 된다는 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열 요동이 충분히 작아야 돼서 온도가 굉장히 낮아야 한다는 얘기죠. 온도가 굉장히 낮으면은 에너지가 환경으로 바깥으로 흩어지지 않게, 다른 녀석으로 흩어지지 않고 얘가 양자역학적 에너지 잘 가질 수 있게 그대로. 그래야지 결 흐트러짐이 안 생길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결이 잘 맞아야, 결 맞음이 잘 유지돼야지 양자역학 현상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간섭이라든가 뭐 모든 걸 다. 그러니까 결이 막 흐트러지면은 다 흐트러져 오게 되면 양자역학 현상이 없어지고 고전적 결과로 똑같은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시기에서
양자역학적 현상을 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모순돼 보이는 그런 걸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야 고전적 결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만족하지 못하면 고전적 결과랑 똑같은 게 되니까 특별히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양자역 현상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다 고전역학하고 다 완벽하게 잘 기술이 되죠. 왜 그러냐?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네. 그 절대 온도까지 낮추면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온도를 굉장히 낮춰야 되죠. 절대 온도는 물론 낮추는 게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밀리켈빈, 그러니까 말하자면 0.001도 뭐 이런 건 요새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 근처까지. 그러니까, 네, 물론 0.001도 네, 그 정도 그 근처까지 가면은 가야 되죠. 그래서 따라서 온도를 굉장히 낮춰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걸 보려고 하면 양자 현상을 보려면. 그게 혹시 그러면은 초전도체에서 네. 나타나는 그 현상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양자. 예, 예, 그렇죠. 네, 초전도 전도체가 안 되는 거죠. 상온 핵융합이 안 되듯이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인데 상온 초전도가 안 되는 거는 지금 봤었듯이 온도가 높아가면 열효동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양자 결맞음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뭐 아주 어떻게 특별하게 하면 모를까 하여튼 보통은 안 되기 때문에 양자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온이 핵융합이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핵융합이 되려면 아까 그 에너지 장벽을 엄청나게 높은 그 가로막이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에너지를 엄청나게 크게 줘야지 그 양성자가 들어가서 서로 만나서 그 수소가 두 개가 만나갖고 헬륨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에너지를 엄청 높여야 되니까 따라서 온도가 일단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되는 거죠. 근데 상온에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럼 진공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진공 상태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도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 녀석이 하나 있다고 했었을 때, 네. 얘가 봤었을 때 이 주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지금 이게 거시기이기 때문에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를 대표로 하나 모아서 대표로 해서 어떤 그 집단 자리표를 하나 딱 만들었을 때 나머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질량 중심 같은 생각하고 나머지가 또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걔네들이 사실 그 집단, 우리가 좌표를 하나 집단 변수, 이 거시 변수 하나 딱 만든 거에 대해서 걔네들이 사실 바로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진공인 거지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건 그 입장에서는 진공이 아닌 거죠. 결국은. 의미가 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신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환경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외부 환경만 생각하는데 거시기에서는 내부 환경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거시기에서는. 예, 바로 그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사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사실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의 문제를 사실 좀 어려운 문제라서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얘기라서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그 질문을 하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사실 좀 전문적이라서 지나가겠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 하나가 이제 거시 양자 현상이 이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 얘기했는데, 자, 비달이 하나 있어요. 한 개 있을 때, 그러니까 포톤, 그러니까 한자어로 광자죠, 광자. 광자가 한 개가만 딱 있으면 그 원자 한 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건 당연히 양자역학적이겠죠. 당연히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거는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간섭을 하죠. 그래서 뭐 문제가 당연합니다. 양자역학 같은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하는 보통 빛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 비달들이 있는 거거든요. 포톤, 그러니까 비달이라고 하는 거, 광자라고 하는 게 광자 하나하나의 에너지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빛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광자가 모여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거시기인 셈이죠. 거시기인 셈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 썼는데 포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묻비달. 다 광자해야 되나? 한자로는. 자, 그러니까 이건 거시기인데 이런데 왜 끼어드냐? 끼어드냐는 거는 혹시 낯서시면 간섭이라는 뜻입니다. 간섭. 왜 간섭을 하냐 이거죠. 간섭을 왜 하냐? 왜냐하면 이거 고전적이니까 거시기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역학 현상이 안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당연히.
근데 빛은 양자극적 현상이 생겨나거든요. 굉장히 많은데도 고전적인데 다시 말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죠 사실. 왜 그럴까 하는 게. 사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유는 쉽지만 그건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은 전문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도 거시 양자 현상이 생겨나는 셈이죠. 빛은 똑같은 애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똑같은 원자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똑같은 거 많이 모여도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전적으로 거동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끼어든다는 건, 간섭한다는 거는 결맞음이 유지된다는 얘기거든요. 결맞음이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 흐트러짐이 아니라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딱 결맞음이 그대로 딱 유지된다는 거는, 결맞음이 깨지는 왜 그러냐면 그 한 녀석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한 대상의 그 어떤 그러한 그 변수가 그 녀석이 다른 녀석,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라고 꼭 바깥 아니라 지들끼리도 환경입니다. 지들끼리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고받아서 서로 주고받는 거죠. 에너지도 주고받고 막 왔다 갔다 막 주고받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어떤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죠. 이렇게 왔다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데 흥미롭게도 빛이란 놈은 비달, 포톤, 광자란 놈은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혀 아니지만 거의.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비달과 비달끼리는 상호작용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0이라고 봐도 완전 0은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서 많이 있어봤자 하나만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서로 관련을 안 하니까, 관계를 안 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아무 관련 없이 혼자만 딱 서로 다 제가 혼자만 있으면 혼자 있는 거랑 차이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래서 흩어지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를 다른 데로 이제 그 환경으로 다 보내버린 걸 흩어지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흩어지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겁니다. 비달 하나하나가. 그래서 결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빛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해서, 따라서 빛이라고 하는 놈은 본원적으로 양자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본원적으로. 많이 모여도 그냥 양자각적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은 굉장히 특이한 거죠. 빛은 극히 상대론적이지 않습니까? 상대성 이런 빛은, 그러니까 빛 빠르기에 접근하면 상대론을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건데, 빛은 아주 궁극적인 거니까 궁극적으로 상대론적이고 또 궁극적으로 양자각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빛은 정말로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주 독특한 성질이죠. 빛이라는 건. 자,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거시적인 양자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는 미시적인 아주 작은 에너지를 가진 그런 눈금을 가지면서 어떤 집단적인 녀석이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 흐트러지지가 않아야 되거든요. 결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는 흩어지기가 없다는 거고, 이건 온도를 굉장히 낮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열이라는 형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것이 뭐가 있겠냐 이거죠. 빛 말고. 이걸 만족하는 놈이 뭐가 있겠냐 이거죠. 이걸 만족하는 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빛이 있고, 바로 빛이고, 그 다음에 초전도체가 바로 이걸 만족하는 거죠. 초전도체. 그리고 초오름체, 슈퍼플레이어, 그 다음에 금속 중에서 일부 있고, 요새 와서는 생명현상이라든가 우리 두뇌란 것도 바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까지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 미지수니까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은 말씀 안 드리겠고. 그럼 초전도체가 뭔가 하는 걸 아주 정말 간단하게 한 1분 동안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초전도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가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금속 같은 거 보면 금속에다 우리가 전압을 양쪽에 걸면 전류가 흐르는데, 그때 전류가 흐르는 거는 그 안에 이제 전자들이 전기마당이 생겨서 전기마당에 힘을 받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자들이 흘러가는 게 전류인데, 전자들 흐를 때 당연히 그러니까 주위에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 이제 여러 가지 불순물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튕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항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초전도체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끼리 서로 짝을 져서 두 개씩 짝을 짓게 됩니다. 전자기 짝짓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 같으면 전자가 둘 다 음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짝을 질 수가 없죠. 사실은 서로 이렇게 밀칠 텐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전자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주위에 그 전자 말고 나머지 여기 원자에서 원자들 원자 핵 같은 것들은 그 어떤 우리가 물질에서 이렇게 이른바 살창을 이루는데 레티스는 하여튼 거기에 이제 원자 핵들이 남아있던 거는 양전기를 띠게 되죠. 전자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양전기를 띈 놈하고 이 전자하고는 서로 이렇게 끌어당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른 전기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게 되는데 그래서 끌어당기게 되는데 그럴 때 그러면 다른 전자가 또 다른 전자가 여기가 양전기가 잔뜩 있으니까 이리로 끌려오지 않겠습니까? 양전기가 있으니까. 그럼 결국 뭐가 되니까 둘을 합치게 되면 처음 이 전자하고 두 번째 딸려들어온 전자가 서로 말하자면 서로 나란히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짝짓게 되는 것 같은 꼴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전자끼리만 있으면 당연히 절대 짝질 리가 없는데, 이거는 어떤 물질 내에서 전자가 있기 때문에 물질 내에 있다는 건 전자들이 원래는 이제 원자들이 쭉 있고, 금속의 원자들이 있고, 원자 안에서 전자들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그 원자과 전자를 베일런스 일렉트론이라는 원자가 전자 나와서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따라서 전자가 나간 그런 원자들은 양전기를 좀 띠게 됩니다. 따라서. 그럼 양전기하고 전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양전기가 딸려오니까 여기에 모이게 되고, 그러면 다른 전자가 여기 양전기가 모여 있으니까 그걸로 끌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자가 하나 있었을 때 결국 전자가 양전기를 모으게 되고 그 양전기 때문에 다른 전자가 끌려 들어오게 돼서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전자 두 개가 서로 짝을 진 것처럼 되게 됩니다. 그 짝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쿠퍼 짝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쿠퍼 짝이라고 합니다. 쿠퍼 짝. 그 전자들이 짝진 거. 전자들이 어떤 짝을 이룬 건데, 쿠퍼 짝들은 그래서 전자가 두 개씩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짝들은 놀랍게도 전자가 하나 있었을 때 우리가 보통 페르미온이라고 불러서 서로 이렇게 반대 대칭을 가져야 되지만, 그래서 전자가 두 개가 같이 있게 되면 이거는 보존이라는 그런 게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렇게 같이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게 됩니다. 같은 상태에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게 돼서 결국 뭐냐면 이것이 이런 쿠퍼 짝들은 놀랍게도 서로 결맞은 응집을 해서 하나의 응집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그 많은 수의 쿠퍼 짝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쿠퍼 짝들이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수들인데, 많은 것들인데 그 녀석들이 하나의 상태로 다 결집하게 된다는 얘기죠. 한 상태에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한 상태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처럼 거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하나처럼. 굉장히 흥미로운, 특이한 일이지만, 이렇게 돼서 하나 상태가 되어버리면 결맞음이 아주 완벽하게 되는 거죠. 결이 딱 맞아서 결이 틀어지지 않고, 그러지 않다는 얘기는 당연히 흩어지기 없다는 얘기고, 흩어지기 없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내보내야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런 따라서 전기 저항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없어지니까 따라서 전기 저항이 0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보통 초전도 상태라고 부르고, 그런 경우에는 전기 저항이 없으니까, 혹시 뭐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전압 나누기 뭐 이렇게 전기 저항이다. 혹시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놀랍게도 전압을 걸지 않아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 극도로 작으니까 전압을 거의 안 걸어도 전류를 흐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다는 얘기죠. 전압 안 걸어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슈퍼 커런트가 초전류라고 부르는데, 초전도체에서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초전류. 그러니까 전압을 안 걸어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저항에 대한 손실이 전혀 없는 거죠. 에너지 손실이. 그건 왜 그러냐? 그 쿠퍼 짝들이 전체가 다 완벽하게 이렇게 응집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전체가 다 마치 하나처럼, 전체가 그 엄청나게 많은 수인데 그걸 마치 하나처럼 거동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처럼. 참 정말 놀라운 일이고, 처음으로 이 초전도 현상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네스라는 분이 발견해서 그분도 노벨상을 받았지만, 이게 왜 그런지 전혀 이해를 못 하다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를 못 하다가, 이거를 훨씬 더 뒤에 와서 우리가 바딘이라는 분과 쿠퍼라는 분과 슈리퍼라는 세 분이 이 아이디어 갖고서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를 이론적으로 발표해서, 그래서 이 세 분이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이 세 사람 이름을 따서 이걸 우리가 보통 BCS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BCS 이론. 바딘, 쿠퍼, 슈리퍼라는 세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노벨상을 받았죠. 이제 바딘이라는 분은 근데 노벨상을 2번 받았어요. 참. 나중에 트랜지스터를 발명을 한 공으로 또 받아서 어쨌든 BCS 이론이 계속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초전도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래서 대충 이렇게 아주 짧게
이렇게 초전도 현상이 원래 이걸로 한과 6개월을, 그 대학원 때 6개월 배우는 과목인데, 이걸 한 5분 안에 끝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초전도는 이제 지금 알았는데, 초전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조제슨 접합, 조제슨 정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뭐냐면, 매크로스코픽 퀀티지 혹은 세컨더리 퀀티지, 그러니까 두 번째 양자화라고 말하는 건데,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엄밀히 말하면 양자역학 현상이거든요. 그것도 양자역학이 아니면은 초전도 현상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전도 현상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양자역학을 이용해야 설명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만 일단 초전도 현상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초전체가 보이는 우리가 거시적인 여러 가지 현상은 그냥 고전역학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그걸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데서 본원적으로 어떤 양자역학적 현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컨더리 퀀티제이션, 그러니까 두 번째로 양자하자는 겁니다. 양자역학을 두 번째 한 번 더 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를, 요것이 이제 사실 양자 정보, 뭐 이렇게 양자 컴퓨터, 양자 계산, 이거하고 이제 좀 이것이 이제 이렇게 관련이 그러니까 조선 정션을 한 것 갖고서 양자 정보의 그 단위인 큐빗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기회가 되면 제가 정보를 얘기할 때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조선 접합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조선 접합 이런 건데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초전도체가 하나 있고,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여기 초전도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이 사이에 빨갛게 한 건 뭐냐면, 빨갛게 어떤 장벽을 만드는데 뭐냐면 바로 인슐레이팅이라는 뭐냐, 여기는 절연체입니다. 절연체. 전기가 안 통하는 절연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꿰뚫기에서 이렇게 장벽, 그 가로막이를 하나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간데 빨갛게.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자, 보통 생각하면 이게 절연체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가로막이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경우 같으면 여기 있던 놈이 일로 못 가겠죠. 그러나 고전역학 같으면 여기서는 일로 못 갈 텐데, 그런데 양자역학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에 따라서 터널링, 그러니까 이른바 꿰뚫기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이게 초전도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쿠퍼짝이 있거든요. 전자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쿠퍼짝을 이뤄서 전자 둘둘씩 짝짓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쿠퍼페어라고 하는 쿠퍼짝이 일로 이른바 꿰뚫기를 해서 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쿠퍼페어, 이쪽에 쿠퍼짝들의 그 상태 함수를 우리가 푸사이1이라고 하겠고, 이쪽 초전도체의 쿠퍼짝들의 상태 함수를 푸사이2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쿠퍼짝이란 놈이 이렇게 꿰뚫기해서 지나간다고 하면 무슨 얘기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전기를 띠고 있는 거니까, 전자 두 개니까. 그래서, 그리고 쿠퍼짝의 전기량은 -2의 2. 그러니까 전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 같으면 2가 하나면 2가 있는데, 이게 두 개니까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붙인 거는 이제 전자는 음전기로 우리가 그냥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푸사이1, 푸사이2가 지금 이런 쿠퍼짝들의 그 파동함수인데, 쿠퍼짝이 굉장히 많은 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수가 마치 한 개처럼 거동한다는 거거든요. 하나처럼. 그 하나처럼 거동하는 거에, 그거의 그 파동함수, 즉, 이제, 그것이 푸사이1, 이쪽은 푸사이2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슈에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슈에 방정식 세우는 건 뭐 아주 쉽고, 다 세워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세워놓고 풀을 때 약간의 이제 뭐 좀, 약간의 어림을 해야 되지만 하여튼 잘 풀면은, 그러면 조제슨 관계식이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슈에너 방정식을 풀면은, 그 조제슨 관계식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흐른 전류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그 상수에다가 사인 파이랑 갖고, 사인 파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인 파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쪽에 파동함수라는 건 일반적으로 복소수거든요. 복소수.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허수부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복소수 잘 안 배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아무튼 이 파동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위상을 갖고 있어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상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푸사이1이라고 하는 놈은 뭐 이렇게 익스포넨셜의 i의 뭐 phi1 이런 걸 가지게 됩니다. 푸사이2라는 놈은 익스포넨셜의 i의 phi2 뭐 이런 phi1과 phi-i라고 하는 건 허수고, phi1, phi2라는 건 위상을 말합니다. 위상. 그러니까 뭐 각도라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각도라고.
파이라고 하는 거는 0에서 2파이까지 가질 수 있는 값이니까 뭐 각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은데 하여튼 뭐 이게 이상하시면 이게 코사인 파이 2 더하기 I 사인 파이 2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의미에서 파이라고 하는 그런 각도 같은 위상인데 각도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파이라는 건 그 두 개의 차이입니다. 차이. 이쪽과 이쪽의 차이, 각도의 차이, 위상의 차이.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건 요 사이에 전압을 걸었다고 하면 요 사이에 전압. 이 전압을 걸었었을 때 그 전압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파이라고 하는 놈, 요 위상의 차이에 시간에 대한 미분, 시간에 대한 도함수, 시간에서 얼마나 변하냐 일정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전압, 양쪽의 전압과 같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전압을 안 걸고 전류가 흐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파이가 일정하게 이 양쪽의 위상의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그러면 전압은 안 걸리면서 전류도 흐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많은 외부에서 어떤 전류를 그냥 흘리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아주 특별한 성질들이 있는데 뭐 자세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조슨 효과라는 게 있어서 놀랍게도 여기에 어떤 그 전압 같은 걸 재보면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그 정확도가 높아서 17승이니까 0.000하고 0을 17개 붙일 만큼 그렇게 엄밀하게 아주 정밀한 값을 줘서 이것이 사실 요새 와서 전압의 표준이 됩니다. 전압이라는 걸 표준의 기준을 정할 때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기 때문에 이런 조선 접합이라는 걸 갖고서 전압의 표준을 이렇게 삼는 거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린 게 이런 겁니다. 이거만 보시면 자 요것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조세슨 접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데 조세슨 접합이 요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조금 전에 그렸던 거 여기에 그 절연체가 있고 이게 슈퍼다 초전도체가 두 개가 있었을 때 이런 모양의 도선을 이었었을 때 이것이 바로 이게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시한 게 바로 이게 조세슨 그 접합을 통한 전류의 흐름을 말하는 거고 여기 사실은 여기에 약간의 뭐 저항도 좀 있을 수 있고 전기 저항도 여기 그다음에 이게 캐패시턴스라고 축전기의 기능도 좀 있거든요. 사실 당연히 축전기도 사실 있는 셈이라서 이거를 가장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이 회로로 표현한 게 회로의 기울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다가 전압을 V를 걸었다고 치고 양쪽에 전압을 V를 걸고 그다음에 여기 전류가 이렇게 I라는 전류가 흐른다. 뭐 이런 모양을 이렇게 기호로 표현한 겁니다. 사실 전자 회로 기호로. 자 이랬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의 양이 I는 여기 일로도 I가 나오는데 이럴 때 일부는 여기로 흐를 테고 여기로 또 일부는 일로 흐를 테고 일부는 일로 흐를 수 있는 거죠. 세 군데로 다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서 자 여기로 흐르는 전류 이거 축전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축전기에서 전기량 Q는 CV라는 거 혹시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우셨으면. 축전기 양단의 전압이고 이게 C라고 하는 건 축전기의 축전 용량, 캐패시턴스라고 부르는 Q라고 하는 건 축전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량인데 이런 식이 있어서 이걸 만약에 미분하면 dQ dt가 되죠. 시간을 미분하면 dQ dt. 이것이 C에다가 dV dt가 될 겁니다. C는 축전 용량이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전류거든요. 이게 전기량이 시간에서 얼마나 변하냐가 전류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IC가 축전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표현되니까 요놈이 바로 축전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요놈은 뭐냐?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죠. R분의 V, 저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요놈이 뭐냐? 이게 바로 아까 조세슨 관계식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요거 진짜 초전도체, 조세 접합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고 우리가 보통 IS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개의 합이 이 전체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요 식을 왜 썼느냐 하면은, 이거 왜 썼냐면, 조금 전에 요 앞에 식을 보시면, 요거 보시면 이 전압이란 거는 바로 d phi dt거든요. 전압이 뭐냐면 이 위상의 변화율이 바로 전압이거든요. 그럼 요걸 이용하면, 자, 여기 전압이, 여기 V가 뭐냐면 d phi dt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d phi dt. 앞에 상수는 빼면. 그러면 dv dt는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번 미분한 거. 2차 도함수 되고. 그 다음에 요놈. 여기 V라고 하는 건 이거니까 여기 V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요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쪽을 일로 돌려서 이렇게 넘겨버리면, 이게 넘겨버리면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U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U가 이렇게 해서 이게 U를 파일을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IC에다가 sin P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I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식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모양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은,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F라고 쓰면은 이게 뭘까? 요거 잠깐 무시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면 F가 그건 뭐냐면 앞에 뭐가 있다고 치고 바로 M에다가 D제곱 X DT제곱. 이게 뭐냐면 MA지 않습니까? 바로 MA.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뭐냐 하면 바로 F라고 하는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파일을 우리가 말 위치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러한 물체의 고전역학적인 움직임, 뉴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런 게 딱 되거든요. 이것도 상관이 없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건 뭐냐 바로 저항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찰력에 해당하는 거죠. 저항력. 그러니까 그것도 딱 되고 뭐 이건 잠깐 무시해도 괜찮지만 하여튼 이렇게 돼서 결론은 뭐냐면 놀라운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결론 뭐냐면 요것을 요만큼 질량을 갖고 있는 이게 M에 해당하니까 질량 MA잖아요. MA. 질량 요모인 알갱이가 U라고 하는 포텐셜 U라는 이런 포텐셜이 있어서 이걸 미분한 것이 힘이니까. 그래서 이건 거기서 고전적인 움직임 방정식이죠. F equal M입니다. 정확히 이 식은 바로 이 식. 그래서 그런데 여기 포텐셜이 요 모양이니까 포텐셜이 흥미롭죠. 파이가 x 같은 건데 위치 같은 건데 코사인 x 빼기 뭐 어떤 상수의 x니까 이 모양이 어떨까요? 이게 만약 코사인 파이만 있으면 어떤 꼴이 되죠? 이게 파이에 대해서 그냥 코사인이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 근데 여기다가 이걸 파일만큼 빼니까 어떤 게 될까요? 이거는 어떤 모양일까요? 마이너스 파이니까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이걸 x만큼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걸 더해야 이게 기울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됩니다. 바로 이게 i가 없어 이럴 거지만 i가 들어가면 이런 모양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거를 빨래판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빨래판 요새는 빨래판 안 쓰죠. 빨래판은 보시면 빨래판이 이렇게 우둘우둘한데 그거를 꼭 이렇게 기울여 갖고 빨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울여서 평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기울여서 이렇게 하니까 딱 이게 빨래판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울어지면 i가 0이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전류를 안 흘리게 되면 이게 코사인 모양인데 전류를 흘리게 되면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보시다시피 이 흐르는 전류가 요거 비교했을 때 요걸 보셨을 때 i가 i sub c보다 크냐 작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i가 i sub c 작게 되면 여기 자 i가 i sub보다 크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심해지니까 이게 다 굴러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이게 고전역학적인 그냥 어떤 알갱이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흘러내려가겠죠. 이렇게. 근데 i가 작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딱 갇히게 되죠.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장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 흘려주는 전류가 적게 흘려주면 그러면 이렇게 덜 길어지니까 이게 흘러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 한 군데 멎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좀 진동할 수는 있겠죠. 제자리에서 약간. 그렇지만 살짝 진동하게 되고 많이 진동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만일에 전류를 많이 흘리게 되면 많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이런 꼴이. 이렇게 되면 그냥 계속 굴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i가 i sub c보다 크게 되면 굴러내리게 되니까 파이가 계속 늘어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파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이거 아까 이거죠. v라고 하는 놈이 d phi dt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지 않아요. 계속 늘어나기 0보다 크니까 따라서 그때는 전압이 걸리게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만일에 i가 작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제자리에서만 진동할 수는 있겠지만 굴러내려가지 않을 테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약간의 잡음 전류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류뿐만 아니라 만일에 온도가 좀 높거나 해서 그러면 잡음 전류가 생기죠. 약간 잡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온도가 높게 되면 열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열호동이 생기게 되면 그럼 잡음이 생기니까 잡음 전류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말하자면 열 때문에 외부에서 좀 에너지를 받게 돼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외부에서
그 에너지를 받게 되니까 열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그래서 그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 활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thermal activation. 그래서 열 활성이 열로 활성이 돼서 넘어가서 이게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갇혀 있지 않고 탈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만일에 열효동이 없어도 양자효동이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있으면 바로 우리가 양자 꿰뚫기 기억하시잖아요. 양자 꿰뚫기로 나가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를 이렇게 열 요동으로 열 탈출은 열 활성화는 이게 넘어가는 거지만 에너지를 더 열로 받아서 그렇지만 양자로 간다는 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뚫고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꿰뚫기로 그냥.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 때는 당연히 열의 효과가 커지겠죠. 온도가 낮을 때는 양자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거의 다 이제 맞춰가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나 갇혀있다고 생각하면, 만일에 이게 갇혀있는 놈이 고전적인 알갱이라고 하면, 에너지 값은 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을 테고,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갇혀있는 놈이 만약에 양자역학적이다 하면은, 양자역학적인 그런 알갱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파동함수로 기술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파이인 셈이죠. 이게 파이니까 사실은. 파이가 이렇게 기술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따라서 이거 에너지 띄엄띄엄하게 이렇게 있을 테고 이 안에서 파동 같은 모양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게 알갱이 하나 딱 있는 게 아니라 고전여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나가는 놈이 이건 무시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빠져나가는 놈이 고전역학적으로 해서 열로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양자역학적으로 그냥 딱 이렇게 꿰뚫고 나가냐에 따라서 얼마나 잘 빠져나가냐 하는 그 비율이 이제 일반 이런 꼴로 되는데 이런 꼴 된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제가 통계역학을 지금 강의를 안 해서 순서가 좀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됩니다. 통계역학에도 강의를 하려고 한 건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뭐 자세한 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전적으로 열효동으로 해서 열 활성을 탈출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 붙어 있는 요 값이 요게 진짜 온도입니다. 왜냐면 온도에 따라서 열 그 요동이 달라지니까 정말 온도고 그런데 양자역학적이라고 하면 이거는 양자 꿰뚫기로 탈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 밑에 있는 T라고 하는 놈의 온도가 아니라 실제 온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온도하고 무관한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이론적인 그런 예측입니다.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열에 의한 거라고 하면 고전적으로 열에 의한 거라면 요 꼴을 이제 우리가 이 탈출률을 구해서 이렇게 실험적으로 했었을 때 요 모양이 여기 요 밑에 있는 요 놈이 온도가 될 테고 그다음에 만일에 이 고전적인 게 아니라 양자학적으로 양자 꿰뚫기로 되는 거라면 이놈의 온도가 아니라 그냥 일정한 상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 실험을 바로 한 거고 실험을 해봐서 그것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열효일 때하고 양자효동일 때하고 봤었을 때 사실 이거 잠깐 보시면 뭐 그러니까 온도하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쪽이 크면은 양자 영역이 되는 거고 이쪽이 크면은 고전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실험을 해보니까 실험이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 하얗게 된 그 데이터 점들은 자료점들은 이거는 바로 딱 보면은 이게 온도거든요. 온도. 이거는 요게 뭐냐 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 아까 그러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델타 U에다 이게 장벽의 높이고 여기다가 K에다가 T ES인데 요놈하고 온도하고를 관계를 본 건데 여기 보면 여기 하얗게 된 거는 거의 이렇게 직선이지 않습니까? 하얗게 된 거는 직선이가 무슨 얘기냐면 이건 뭐냐면 여기 요놈이 바로 T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T라고 하는 건 진짜 온도 여기 온도.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고전역학의 결과, 열효동의 결과를 바로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바로 이거 얘기죠. 이 얘기니까 열화 활성화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고전적인 얘기라는 얘기고, 그런 거 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까만 거는 놀랍게도 온도가 높을 때는 고전역학과 똑같은데 온도를 쭉 낮춰주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서 어떻게 되니까 이게 일정하게 돼버리죠. 온도에 의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요놈이 온도하고 관계없다는 게 뭐냐? 바로 양자역학의 예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 실험을 딱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된 걸 봐서 이거는 양자역학적인 그런 그 현상이다라는 걸 결론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따라서 지금 여기서 하면 이거는 그 조세선 접합을 갖고 실험을 한 건데, 자 조세선 접합이라고 한 건
그 초전도체 두 개를 붙인 거거든요. 그 사이에다가 절연체 놓고. 그럼 초전도체라고 하나하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그 쿠퍼짝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구성이 이루어진 거시기입니다. 크기가 실제로 보통 보면 한 센티미터 정도 크기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원자들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거시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놀랍게도 거기서 지금 거시기이고 완전히 거시기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가 그 쿠퍼짝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쿠퍼짝들이 마치 하나처럼 거동하는 그야말로 정말 거시적인 거동을 하는데 그놈이 놀랍게도 그놈의 거동이 양자역학적이다 이거죠. 이거야말로 바로 이게 바로 거시 양자 효과라는 거거든요. 정확히 이게 바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초전도체 자체도 물론 양자역학 효과지만 초전도체 자체는 쿠퍼짝들이 이루어서 걔네들이 하나의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돼버려서 그렇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말하자면 응집해갖고 그렇게 돼서 초전도체 현상을 이루는 거는 그건 양자역 현상이지만 일단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초전도체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현상들은 우리가 전부 다 고전역학적인 현상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놀랍게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거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그런 그 매크로스코픽 베리어블 거시 변수 집단 그 좌표 집단 자유도 그놈 자체가 놀랍게도 양자역학적으로 거동한다. 이게 바로 secondary quantization 혹은 macroscopic quantization.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바로 보통의 양자가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양자 primary quantization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primary quantization이라고 하는 놈이 보통 그 1차 그러니까 양자가 그것이 초전도체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 그 다음에 만들어진 초전도체에서 이런 일을 보이는 건 이거는 secondary quantization 한 단계 더 높은 양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로 노벨상을 받은 거고 이것이 나온 논문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드보레라는 분이 이제 그 연구원을 했던 분이고 요 앳알인데 여기 세 사람 이름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락하고 그다음에 그 마르티니스 세 사람 이름이 다 있어서 요런 논문이 있고 이건 이제 마르티니스가 제일 처음에 나왔고 이것도 다 드보레가 처음 나왔지만 하여튼 클락이라는 지도 교수가 물론 다 있는 겁니다. 다. 세 분의 이름이 다, 고들의 세 분의 이름들이 있어서 이 세 편의 논문으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이 세 편의 논문으로. 참. 이게 바로 노벨 물리학상 2025. 예. 예. 저기 이제 큐비트. 그건 오늘 말씀 안 드린 거죠. 저 1차적인 양자적인 효과를 가지고 2차적인 효과를 또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끌어낸 거에서 저거를 잘 조절하면 그 하나하나를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특정 정보량을 넘겨서 그걸로 어떤 단위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뭐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큐빗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네. 큐빗 만든다는 거는 이제 이거 갖고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큐빗을 이제 이걸로 잘 만들어서 그 결맞음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흩어지기를 최대한 없애버려서 결말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양자적인 그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그 후보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여러 개의 그러니까 큐빗이 하나 갖고는 안 되고 굉장히 많아야 되니까 아주 여러 개를 이거 갖고 잘 만들어서 하여튼 큐빗을 뭐 굉장히 많은 수 뭐 1000개 뭐 10,000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큐빗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정보를 할 때.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데 초전도 현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만은 아니고 큐비트 만드는 방법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뭐 캐비티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양자 그렇죠. 소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다 큐비트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중에 하나의 그 복이죠, 하나의 후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 마친 셈인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래서 지금 이 세 분이 요 논문 세 편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이런 거죠. 이 세 분을 다시 썼습니다. 이렇게 세 편을 논문 썼는데 그런데 아까 한 거죠. 근데 그럼 저는 뭘 했냐?
저는 이제 이런 논문들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 거시 양자 현상의 관계에서 저도 꽤 논문을 많이 냈는데, 여기 제가 낸 논문들 뭐, 이거 다 아니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여기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 세 분은 요 세 걸로 딱 세 편도 딱 논문을 받았는데, 전 이렇게 많이 냈는데, 뭐, PRL, PRB, 뭐, PRB, PRL,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못 받았죠. 뭐, 말도 안 되죠. 한 10년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한 가지 차이는 이제, 이게 전부 다 실험 논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험을 한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이론 논문인데, 근데 물론 이제, 물론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연도가 다르죠, 연도가. 그러니까, 최초로 해야지, 뭐, 그 다음은 누구 못하겠습니까? 다 했는데, 다 하는데. 그 차이가 물론 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똑같은 건 아니고, 이분들이 한 거는 다 호접합, 그러니까 사실 싱글 정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에서는 접합 한 개 갖고 다 한 겁니다. 한 개만 갖고. 그 한 개만 갖고는 다 했으니까 저는 할 게 없는 거고, 저는 그래서 그걸 여러 개, 배열이라고, 어레이라고 하는데 그걸 굉장히 많은 수, 엄청나게 많은 수가 1차원으로 배열할 수도 있고, 2차원으로 평면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만든 거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무달갱이인 거죠. 그러니까 접합 하나만 있을 때는 알갱이 하나만 있는 거니까 사실. 왜냐하면 실제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퍼 짝이 엄청나게 많은 수지만 그걸 다 묶어서 하나로 딱 보는 거니까 한 상태니까 하나인, 그러니까 한 개만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걸 굉장히 많은 아주 여러 개로 만들었으니까 무달갱이가 되고, 그건 핵심적으로 복잡계가 됩니다, 사실은. 교수님이 하신 게 복잡계란 거잖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하고 가까운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에 이제 이론적으로 더 완성도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만 이제 핵심은 이건 85년 주로. 이거는 뭐 빨라야 89년 아니면 90년, 뭐 2000년 뭐 이러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래서 참 몸 참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고생하셔서 제가 생각해서 참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들어 참 죄송한 생각도 들고 이 내용으로. 그리고 특히 여기 그러니까 오늘 저기 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유튜브에 보는 분들은 혹시나 그동안 안 하셨으면 꼭 이걸 지금 여기만 보시지 말고, 이게 제가 계속 여기서 하고 있는, 뉴탐사에서 하고 있는 최명기사 암과 삶에서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 양자역학을 먼저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고, 앞으로 그 다음에 양자역학을 다 안 했고, 이제 정말 중요한, 가장 흥미로운 양자역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 해석이라는 거는 지금 앞으로 너무너무 흥미로운 그 실행의 고양이를 비롯한 흥미로운 문제를 앞으로 다룰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 여기 꼭 계속 보시고, 이 구독 좀 하시라는, 뉴탐사 좀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더 질문 좀 하시고, 아니면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예. 그럼 뭐 이것을 일단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양자역학을 마저, 하여튼 몇 시간에 걸쳐서 양자역학을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할까 하는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으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예. 오늘은 이걸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